일자리는 생명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법안 김호서가 국회에서 꼭 만들겠습니다. 낙후된 전라북도 경제 김호서가 반드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북치기 박치기 선거방송 오늘 잠깐 방송 전에 사담을 좀 나눴는데요. 오늘 별로 재미를 못 보셨대요. 출근길 인사에 재미를 별로 못 보셨대. 그러면 일정을 짜신 분을 까야지. 아니 목이 안 좋아가지고 차가 한 6,000대 정도는 지나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단단히 저희 북치박치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6,000명이 들어주면 되지. 그럼 네. 자, 국민의당 전주 완산을 예비 후보 우리 김호서 예비 후보님을 오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호서입니다. 속이 좀 쓰리시겠어요. 귀한 시간인데. 아닙니다. 뭐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2배로 뛰어야겠죠. 근데 그 의장님으로 계실 때보다 네.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예비후보 등록하고 한 30여일 뛰었는데요. 예. 얼굴은 빠지고 배는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네. 전형적인 하체형이만. 그러니까 그간의 그 과정이 여정이 다 보이는 거죠. 얼굴에. 아니 전략적으로 네. 얼굴에 있는 살을 밑으로 내려보낸 거야. 이렇게. 좀 뱃상하게 보이기 위해서. 동정표라다. 원래 고향은 어디십니까? 저는 무주군 안성면 시골에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예. 익산으로 큰 뜻을 품고 유학을 익산이요? 가가지고 예. 익산군 북일면으로 이사를 가서 예. 혼자요? 아닙니다. 우리 외삼촌 댁이 익산에 계셔가지고 그리고 이사를 가서 거기서 초중고를 익산에서 나왔습니다. 예. 네. 아니, 큰 뜻을 품으셨다 그러길래 혼자 가셨나 해서. 그거는 당신이 생각하는 가출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아. 아니, 저희가 쭉 후보님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또 어린 때부터 무슨 신화 같은 게 있더라고 다. 그래서 큰 뜻을 품으셨다고 하길래 고등학교까지는 익산에서. 그렇습니다. 예. 네. 대학은요? 대학은 전주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전주대 경영학과. 네네. 네, 졸업하시고 대학원도 또 따로 나오셨죠? 네, 대학원은 두 군데를 나왔는데요. 예. 전북대학에서 경영학과에서 이제 인사관리를 전공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정치가 꿈이어서 예.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좀 그 꿈을 갖고 계셨어요? 정치학 석사는 제가 도의원 하는 과정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대학교까지의 인생 얘기를 조금 들어볼게요. 이게 과연 어떤 토양에서 어떤 청소년 유년기를 보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신화가 있는지 난 궁금하거든. 그렇죠. 지금 후보님들마다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어요. 조금 거짓말만 조금 보태면 이미 점지를 받았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대학교까지의 과정 중에서 내가 이 얘기는 좀 꼭 한번 하고 싶다. 또 영향을 받은 분이라든지 아직도 가슴속에 또 모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얘기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워낙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요. 네. 어렸을 때 기억이라고는 눈이 많이 쌓인 산에서 나무하던 시절. 옛날에 문고리 잡아당기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하고 톱하고 새끼를 가져가서 톱으로 나무를 잘라가지고 문고리를 박아서 이렇게 어깨다 메고 끌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토끼하고 발 맞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토방에다가 이렇게 성냥 쌓듯이 이렇게 싸가지고 말려가지고 군부를 떼고 했던 기억이 너무너무 많이 나고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도시 이제 익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별다른 이렇게 추억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는.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많은 추억을 가졌었고, 특별히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뭐 크게 뭐 공부에 집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상업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늘상 이제 그 야간 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60명 정도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저를 잘 가르쳐 주신 은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어제 그제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이진택 선생님이신데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27에 초임으로 이제 저희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뭐 2학년 때부터는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형님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술도 같이 먹고요. 네네. 고3 때는 드셨다고요 지금?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뭐 집에 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술도 먹을 정도로 아주 친하게 당신같이 어디 네. 유흥업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집에서 먹었습니다. 집에서. 사람이 지금. 그런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제가 선거 기간 중인데도 학교에 갔습니다. 익산에요? 예, 일부러 또 찾아가셨군요. 찾아가서 정년 퇴임을 축하해주고 오는데 정말 또 학교도 오랜만에 갔지만 네. 선생님의 얼굴을 보니까 학창 시절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이렇게 내가 자랐기 때문에 전주에 와서 이렇게 정말 내 삶을 열심히 살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영향을 받으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하고의 관계를 또 아직까지 이어가고 계시고. 그 대학교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취직이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옛날에 이제 상고에서는 은행 공채를 받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고3 때 전북은행에 공채로 들어가서 60명 중에 괜히 들어가신 게 아니고. 네, 60명 묻다가 일단 공부를 잘했다는 거지. 그렇지. 은행에 들어가서 전자 경영학과 야간을 나오고 또 이제 특수대학원 2군데에서 석사를 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은행에서 취직해서. 해서 흔히 말하는 주경야독을. 그렇습니다. 예, 예. 야, 그리고 한참 그래도 그 나이 때는 어쨌든 돈도 좀 크게 버는 거잖아요. 은행.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예. 놀고 싶고 쓰고 싶고 이러셨을 텐데. 놀기도 많이 놀았고 쓰셨겠죠. 그러겠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노멀하게 나가면 안 돼. 예, 이렇게 이제 잘 놀던 녀석이라 이제 선배님들 권유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노동조합 일을 하게 됐어요. 전북은행. 전북은행에서요. 전북은행 노동조합.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제 과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인사부의 인사과장은 선배가 노지원장 출마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건 어용 아니냐 저걸 이겨야 되겠는데 네가 좀 나가다오 해가지고 저는 총무부에서 주식하고 세무담당 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둘이 붙어라 하는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대학의 총학생장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줄반장 한 번도 안 했는데 둘이 붙어가지고 도저히 이길 가망성이 없는데 자꾸 선배들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불의와는 한번 맞서봐야 되겠다. 저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네. 사용자 측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건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제 둘이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예. 그래서 한 1000여 명이 투표를 했는데 딱 13표 차이로 제가 이겨가지고 전북은행의 노지원장이 됐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싸움이셨을 것 아주 같은데. 힘든 싸움이었죠. 예. 그때가 그럼 몇 년도? 그때가 IMF 직전이니까요. 1989년도였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아주 힘겹게 싸웠는데요. 그때 비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이제 총학생회장 출신이라 연설을 아주 잘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준비하는 자는 못 이기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그분의 연설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이제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됐는데 유병철 원장님이라고 우리 전라북도 웅변계의 대부가 계세요. 그분한테 제가 그때 돈으로 돈이 10만 원하고 원고 3장을 딱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요걸 내가 대학의 총학생회장 친구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오. 89년도에. 89년도에. 10만 원을 가지고. 나 좀 가르쳐라. 그렇죠. 계산이 확실하시네요. 네. 그럼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큰 돈이었지만 나는 꼭 이겨야 되니까 네네. 레슨비를 내가 당당하게 내고 내가 배우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스처하고 톤을 배웠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좀 성격이 좀 조용하시고. 지금도 내성적이잖아요. 네. 남 앞에 나서기 싫어하고. 그래서 참 이거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기긴 이겨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전라북도에서 웅변을 제일 잘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라고 내가 이제 수소문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것도 미리 알던 분도 아니고. 네네 그렇죠. 처음 뵙는 분이죠. 알던 그래서 분이면 그냥 술 사 먹고 그렇죠. 가르쳐줘야지. 굉장히 그분이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 도도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딱 올라가가지고 처음에 인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전북은행 노지원장 출마를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줄반장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내가 이거를 꼭 소화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시큰둥하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일봉을 딱 내밀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했는데
거의 일주일 이상을 한 2시간 이상씩 계속 A4 용지 3장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치였고 몸치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배운 실력을 가지고 공당의 대변인을 4년을 하고 네. 또 전라북도 의원 3선을 하고 도의 의장까지 하는 그때 출발이 그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출발이 저는 정말 그 순진한 은행원이었고 평범한 셀러리맨이었는데 네.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노동운동을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한 계기가 이제 오늘날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된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김호서 예비 후보님의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하면 그때 1989년을 또 찝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수단이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저돌적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성격은 좀 조용하고 차분하신데 준비를 많이 목적이 하죠. 딱 눈에 띄면 예. 예. 저는 반드시 이깁니다. 저는. 갑자기 지금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얘기하시면. 아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89년을 그러니까 연도를 왜 여쭤봤냐면 89년이면 어쨌든 노조위원장이라고 하는 건 네. 당시로만 치면 네.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경쟁 후보처럼 운동권이거나 네. 아니면 뭐 학생 운동을 했거나 네. 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하기도 했고 또 먼저 하려고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셔가지고 바로 취직하시면서 네. 물론 공부하시고 했지만 네. 아직도 한참 젊은 나이기도 하고. 네. 근데 주변에 추천을 받았다는 것도 조금 뭔가 이렇게 그 싹이 보이니까 그분들도 추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자금부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또 결산 담당을 하면서 직원들 연수를 참 많이 시켰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얼굴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많이 만나시다 대외적으로 보니까 모든 직원들한테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연수로서 이제 많이 강사로 하고 나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많이 알려졌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맡은 업무가 이제 주식 세무 담당 과장이라 또 연말정산을 제가 또 다 가르쳐야 돼요, 직원들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를 못 본 직원들이 거의 없었어요. 본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았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고급스럽다 인지도. 그럼.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저 친구를 내면 이기겠다. 그런데 학벌이 1, 2, 3고라 이게 또 이 수가 적습니다. 동문이. 이게 또 중요하죠, 지역사회에서. 그런데 이제 전북대학교가 제일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원광대학 많고, 전주상고 많고, 1, 2, 3고 많고 이런 순서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었죠, 사실은. 여건 자체는 불리했지만 결과는 어렵지만 제가 13표 차이로 이겨가지고 이제 전북은행 노조위원장이 돼서 노조를 열심히 하다가 마침 또 이제 우리 한국노총하고 DJ하고 이제 정책연대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정계의 발을 딛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의원을 내리 이제 3선을 하게 된 것이죠. 7대, 8대, 9대. 네, 그렇습니다. 9대는 의장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느낌에는 그러니까 뭐 겸손하신 것 같지만 인지도만 가지고 뭐 노조위원장 후보를 내진 않았을 거고. 그렇습니다. 네. 뭔가 이제 믿는 구석이 있거나 아니면 바지 사장을 내고 싶었거나 이랬겠죠. 바지도 아무나 해요. 그러니까. 그럼. 근데 그렇게 하시고 지금 노조위원장으로 활동을 잘 하셨으니까 또 정계 입문도 자연스럽게 됐을 것이고. 근데 정계 입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뭐 이따가 좀 자세히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아무 기회가 왔다고 그래서 다 그 길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안이 왔다고 그래서 다 그 길을 가는 건 아닐 그렇습니다. 테고 네. 그런 마음을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노조위원장을 나간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네. 많이 말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아도 뭐 은행 내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이대로 가더라도 지점장을 한다거나 부행장까지 올라가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뭐 노조위원장을 하느냐. 개인적 명예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서 말려오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성격은 있습니다. 절대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내가 가는 길은 꼭 이기는 길로 간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이제 뜻을 같이 했던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서 갔고요.
또 사실 지방 정치이긴 하지만 뭐 도의원이 뭐 정치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분명한 역할이 또 있으니까. 그때도 이제 노동계로 처음에 이제 비례대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사실 공천받기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여러 사람이 경쟁을 했고 그 경쟁 속에서 이제 뚫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제 7대 전라북도의 의원으로 입문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지방에서만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또 전주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어떤 흐름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떤 그 도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특히 은행에서 훈련된 그런 그 뭐라고 할까 시스템이나 뭐 규정을 준수한 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도정은 그리 어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네. 그래서 의정 활동을 남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초선 때 엄청 왕성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의 노출 빈도도 굉장히 높았고 또 언론으로부터도 많은 호평을 받았고 초선이지만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세 군데 위원회에서 제가 부위원장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덕으로 제가 이제 재선할 때 참 힘들었어요. 또. 네, 초사는 비례대표로 네, 그렇게 갔는데. 입문하셨고. 네. 근데 고비고비마다 쉽게 가는 법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재선은 정말 힘들었어요. 뭐냐면 그때 열린우리당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열린우리당을 가지 않고 또 고집이 세서 또 민주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이 전부 다 1번인데 그렇죠. 열린우리당은 네. 저만 3번인 거예요. 민주당 꼬마 민주당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8대 선거 때는 도지사 김완주 지사님, 예. 시장 송하진 시장님, 예. 도의원 김호서, 예. 시의원도 열린우리당 후보 시의원 둘이 됐어요. 그러니까 112를 찍어줘야만 되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했어요. 동시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했는데 동시상으로. 그렇습니다. 보통 그래서 한 줄로 밀어야죠. 그렇죠. 일관성이 있지, 이 동네는. 1번 아니면 2번으로 밀어야지. 끝까지 그냥. 투표를 가면서 되게 지지자들이 많은 쪽에 쏠리게 돼 있고요. 찍는 김에 이렇게 쭉 찍지 하나만 골라 찍게 번거롭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전주에 8명의 도의원이 있었는데 민주당으로 저 혼자 된 거예요. 그것도 초선 비례대표였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이제 7명이 열린우리당이고 민주당이 저 혼자만 된 거예요. 그때가 정말로 힘든 선거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무리 명함을 줘도 묻지 마라 열린당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힘든 선거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서신동, 효자 3사동 지역 유권자들께서는 정말 사람 알아보시더라고요. 예, 정말 알아보시고 찍어주시더라고요. 조곤조곤하게. 제가 그때 운동화 2건에 떨어지고요. 명함만 20만 장을 뿌렸습니다, 제가. 발로 뛰셨네요, 예. 정말로. 그래서 제가 어느 복덕방을 갔더니 그 책상 유리 밑에다가 이렇게 이 명함을 몇 번 왔다 갔는지를 봐가지고 딱 꽂아놨어요. 그분도 참, 예. 야, 집에 그래서 내가 이걸 왜 꽂습니까? 그랬더니 그놈이 그놈 같은데 많이 온 놈 찍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꽂아놨는데 제 것이 4개고 다른 후보 것은 2장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4바퀴 이상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품으로 이뤄낸 승리네요. 제 지역구를요. 예. 그때 제가 우리 민주당의 도당 대변인이라고 있었는데 네. 아무리 언론 노출 빈도가 되더라도 이 당을 안 타니까 이게 그냥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엄청나게 힘들게 이제 재선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해서 뭐 재선할 때는 제가 인사, 기획, 감사, 또 예산, 또 소방본부까지 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행운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민주당의 후보가 열린당 1색인데에서 또 도의 상임위원장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그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요. 예, 의원님들 안에서도 사실은 네. 약간은 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이게 줄이 쳐지잖아요. 완전히 처지죠. 예, 그게. 그리고 예. 견제도 하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의정 활동을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의 의정 활동을 위원장을 맡으신 것이 다행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너 조금만 잘못해봐라 너 이렇게 주변에서 보는 견제 시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조금 잘못 보신 것이 예. 이 의원이라는 특징이 사실 큰 책임감이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것이 예. 이게 조금 느슨해도 크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집행부는 뭘 잘못하면 바로 표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원들의 잘못을 찾아내기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너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라고 했을 때는 그 점수 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저는 반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위원장 하실 때 위원장 할 때요? 위원장 하실 때 다른 위원들이 네. 아마 이렇게 보는 돈이 좀 많이 아무래도 아니지. 근데 워낙 그때는 잘하시니까. 그때는 정말로 거꾸로 됐어요. 왜냐면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발언권 안 줄 수도 있어요. 또 권한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권한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내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장은 굉장한 힘을 갖습니다. 내가 또 투표해서 뽑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 의원이 투표해서 했죠. 예. 그게 이제 행정자치위원회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사나 예산이나 감사나 기획이나 모든 기획관리 실세. 완전 실세죠. 예. 그래서 도지사가 하필이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주더라도 왜 거기다가 야당한테 줬느냐. 그래서 굉장히 한번 삐쳤던 적도 있었어요, 사실. 예.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저한테 많이 혼났죠. 왜 그러냐면 당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전라북도의회가 정말 제대로 된 의회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의장도 했습니다마는 의장 때는 민주당 일색이라 사실 뭐 별로 이게 크게 견제를 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우리가 의장 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라북도가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때 LH를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의 처갓집 동네 처갓집 동네. 전주에서 점 하나 뺀 진주로 갔습니다. 처갓집 동네. 신선한데. 그 점 하나를 저희가 도둑맞는 바람에 LH를 뺏겼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 아무리 삭발하고 투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분통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제가 의총을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총에서 의원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원하는 의원님들하고 함께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마라톤으로 갑니다. 가서 청와대 국회 앞마당에 가서 농성을 하겠습니다.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뛰어서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제가 그때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부의장이었거든요. 전라북도로서는 처음으로 갖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광역시 의장한테, 충남도의회 의장한테, 충북도의회 의장한테, 경기도의회 의장한테, 서울시 의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가지고 이 도민들의 울분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마라톤을 뛰어갑니다. 그러니 기자회견을 좀 열어주십시오.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뛰어가지고 제가 8박 9일간을 우리 의원님들, 도의원들 20명을 데리고 뛰어갔습니다. 물론 위험도 했죠. 앞에는 이제 페트롤카하고 뒤에는 이제 우리 119 소방대가 갔습니다. 이게 옆에는 전부 언론인들이 따라옵니다. 안 뛸 수 없겠죠? 해찰할 수 없겠죠? 어디 가서 좋은 밤 먹을 수 없고 어디 가서 편한 밤 잘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몸으로 했습니다. 몸으로. 다른 거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뺏기고 나서요. 아니죠. 그때 이제 L과 H, 그러니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가지고 LH로 간다라는 설이 나왔을 때입니다. 확정되기 이전에. 그래서 제가 여기는 분명히 한거를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우리 김한주 도지사께서는 LH를 껴안고라도 죽겠다라고 공언을 하시면서 그 캐치프레이즈는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런데 껴안고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실망을 많이 사실 했는데요. 그때 도민들도 그 예비 후보님만큼이나 굉장히 분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정치권이나 지자체 장들에게 분노가 있었던 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막 깃발 꽂았잖아요. 네. 구호 적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 뭐 다리 난간에도 설치를 그럼요. 하고 막 했잖아요. 100만인 서명운동하고 하고 예. 대부분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기서 이럴 일이 우리한테 되고 여기다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국회로 가든가 그렇습니다. 청와대로 가든가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그러니까 싸움의 전쟁터가 여기가 아니고 그쪽인데 너무 여기에다가 어찌 보면 언론 플레이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들을 또 하셨거든요. 저도 그래서 너무 지방의원에서 한계를 많이 느끼면서 가서 그 탈원 시도에 가서 네. 우리 전라북도의 억울한 점을 알리고요. 또 청와대까지 쫓아가고 막고 있는 경찰관들과 몸싸움도 숱하게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국회까지 쫓아가서 그 전에 싸움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저는 뭐 별로 싸운 적은 없습니다. 별로 싸운 적은 없고 이제 노조하면서는 뭐 경찰관들하고는 많은 몸싸움도 있었지만 예. 이제 뭐 그런 싸움은 안 해봤죠. 안 해봤는데 어쨌거나 그때 굉장한 고생을 했는데 사실 얻은 게 없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렇게 정치권이 가서는 안 된다.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직을 벌 때는 버려줘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얘기들은 참 많이들 하시거든요. 직을 걸겠다. 직을 걸겠다는 얘기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거는 사람은 못 봤는데 아직. 네. 두고 보십시오. 우리 진짜 전라북도 정치권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 네.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당 체제로 경쟁 체제로 가야 되고요. 네. 이 전북 안에서의 새누리당은 뭐 도저히 경쟁당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국민의당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당하고 확실한 경쟁을 했을 때 저는 그걸 설명드린 이유가 제가 8대 의원 때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하고 있었습니다. 도의회 내에서. 네. 물론 수는 차이가 많았죠. 민주당 의원이 13명이었고 그다음에 23명 정도가 열린우리당이었습니다. 물론 과반수가 훨씬 넘죠. 그런 여건이었지만 분명히 이 견제가 가능한 것이 양당 체제에서는 다른 당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게 또 합쳐져 버렸어요. 그렇죠. 합쳐져 버리니까 도정에 대한 감시감도 견제가 느슨해지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라북도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게. 네. 예,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김에 뭐 자연스럽게 지금 출마의 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네네. 이제 그 제가 이제 쭉 들어보면 뭐 이 본인의 장점을 막 확 이렇게 부각하시고 이렇게 뭐 화려한 언변으로 아까 그 10만 원의 강습료가 아깝지 않게 하시는 건 아닌데 조곤조곤의 강점들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그 신기한 건 노조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초대 비례대표 그 공천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되셔서 어쨌든 당시 더 작은 당인데도 네. 제일 중요한 상임위원장을 그렇습니다. 하시고 네. 그 다음에는 또 도의회 의장을 또 하셨단 네,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잘 모으시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꼬시는 재주들이 좀 재주가 남하고 좀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단계 쪽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렇다니까. 제가 잘하는 건요. 진정성을 갖고 사람을 설득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9대 의원에 돼가지고 이제 삼선 의원이 5명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서로 의장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장이라면 전라북도에서 넘버2인데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의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똑똑하다는 건 사람들이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똑똑하다는 걸 인정해 나이가 주고요. 제일 어린데 왜 의장을 하려고 하느냐. 그지. 예. 한 번 더 있는데. 선배님들한테 우선 얘기를 하고 선배님들한테 양보를 하고 다음에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실은 제가 전국 최연소 의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역의회에 의해서 의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선수가 있어야 되고 나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최연소 의장을 하다 보니까 자꾸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동료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호석 의원님은 아직 젊은데 조금 있다 의장을 하면 안 되겠느냐. 나이가 젊은데. 그래서 내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보니까 러시아 대통령 메드베프가 나보다 2년 후배고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나보다 1년 선배입니다. 아 선후배 관계세요? 아니 세상에 명쾌하시네. 예 미국 대통령하고 러시아 대통령도 하는데 전라북도의 의장이 뭐 그렇게 큰 벼슬이라고 내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네. 딱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천아 그렇다. 그리고 아니 뭐 그 말 한마디에 그 그렇죠. 의원들이 대천아 그렇다 하고 찍어줄 리는 없잖아요. 대천아 그렇다. 김무소가 하는 게 좋겠다. 사실 그때도 저는 말로 하는 정치보다는 가슴으로 하는 정치 그리고 발로 뛰는 정치를 좋아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의원님들을 만나러 갔어요. 의장 이제 선거운동을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체 14개 시골을 돌았습니다. 가서 뭐 시골 의원님들은 사실 논밭에도 계세요. 쫓아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전라북도의 의장이 되고 싶어서 의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큰둥해요.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 와가지고 뭔 의장한다고 하냐.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 인사만 하고 옵니다. 그 다음번에 또 가가지고 제가 의장이 되면 뭘 하겠습니다라고 아주 임팩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세 번째 가서는 내가 의장을 하면 전라북도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등원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말이야 나이도 잘 어른데 뭔 의장을 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거기서 마지막 제가 쐐기를 박습니다. 아니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도 나이도 나하고 뭐 한두 살 차이인데 1년 선후배 관계인데 우리가 내가 무슨 뭐 전라북도에 의장하는데 그 나이도 벼슬이지만 벼슬이 어른인 것입니다.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5명이 붙었는데 1차 투표에서 23대 9로 그냥 전라북도 결선도 없이 처음으로 그냥 한 번에 됐습니다. 네. 네. 그 술을 굉장히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노조에서도 네. 내가 이렇게 사무만 보다가 언제 남 앞에서 이렇게 설득하고 웅변하고 하는 거에 약하니까 찾아가셨잖아요. 그 방법들을 잘 이렇게 술을 잘 찾아내시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학습된 걸까요? 아니면 좀 본능적으로 타고난 그런 승부사 기질이 좀 있으신가요? 타고나신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늘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가 문제이고요. 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비하는 자한테는 반드시 승리가 따른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분들 좀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저는 아버지가 워낙에 이렇게 강성에 어디 가서 지는 거를 용납을 아니 그리고 은행원 출신이시라 또 꼼꼼하시고 꼼꼼하실 것 같아. 조금이라도 이거 탁 걸면 거기다가 뭐 세무회계 이런 거 전문을 하셨기 때문에 댁에서는 좀 어떠신가요? 글쎄요, 뭐 삥땅을 못 들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열암되게도 우리 아이들이 더 저보다 꼼꼼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보다 통장에 돈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용돈을 주면 쓰지를 않고 계속 저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안한가요? 노후를 알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딱 한 가지만 합니다. 뭐냐면 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 다니는 두 녀석한테 단 하루도 아르바이트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도 공부를 해라.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 하루도 내가 아르바이트를 시킨 적이 없어요. 거꾸로 친구들 알바하는데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좀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제 아들들이 얘기를 하면 아빠는 반대다.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해라. 그렇게 해서 알바는 너 안에도 할 사람 많다.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하나. 그러면 4년, 6년, 16년 동안 공부만 한 거잖아요, 자제분들은. 그렇죠. 이제 뭐 잘하는 공부는 아닙니다. 뭐 별로 이렇게 공부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럼 그게 빡빡한 부모인 거예요. 그렇지만 시기마다 그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저는 그런 소신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자들이 저를 좀 가만 안 두더라고요. 장가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가가지고. 은행원인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은행원인데. 그래서 뭐 오래됐습니다. 지금 큰아이가 28살입니다. 그럼 근 30년 네, 그렇습니다. 네. 되셨네요. 네. 네. 그 30년의 결혼 생활 얘기도 잠깐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하기 그러니까 조금 해볼게요.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은행에 있는데요. 네. 우리 집사람은 이제 세무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동생 등록금을 내려온 거예요. 창구로. 예.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제가 은행 업무를 보다가 이렇게 나가는데 따라서 뛰어나갔어요. 그 사모님을. 예, 창구에서요. 이거 막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보통 첫눈에 반해서 카운터를 뛰어넘어야 돼. 그때는 이제 그
볼펜 놓고 도장 놓고 주판 딱 놓고 튀어나갔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다 하고 나가가지고 잡았어요. 그래서 어디 계시는 누구냐, 차 한잔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큰둥하니 가요. 고전적 수법이죠. 네, 그래서 또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세무서에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알고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다시 또 수소문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 아까 각 그 군단 시단위 의원님들 의장하신다고 그랬을 때 찾아뵀을 때 처음부터 세게 안 가시잖아요. 그렇지. 일단 얼굴 도장 찍고 네. 그 다음에 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밝히고 하는 것처럼 전술이 정확해. 지금 연애사에도요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일단 소재 파악해놓고 그렇지. 주변 또 한번 싹 보시고 예. 굉장히 인생의 어떤 그 매뉴얼이 이 다음에는 이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마다 승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또 평도 듣고 또 이름도 알아내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만 해도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요. 그렇죠. 집 전화번호까지 알아내는데 사실 힘들었습니다. 집 전화까지 알아내는데 어렵게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요거 잘 편집하면 스토커입니다. 이게 지금. 그때 그 시절에는 또 퇴근하고 앞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은행은 늦게 끝나요. 늦게 끝내. 문 닫고도 한참 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6시면 집에 가버리거든요. 그렇죠. 도저히 이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안 그래서 맞아요. 사실 좀 어렵게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회사 생활도 좀 소홀하셨겠군요. 아닙니다. 뭐 늘 늦게 끝났고 또 그때는 또 숙직도 있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굉장히 은행이 예.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숙직하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뭐 어쨌거나 하여튼 뭐 할 얘기는 많습니다. 예. 또다시 확인되는 거지만 예비 후보님이 뭘 하나 집요하네. 찍으면 집요하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잘 편집해서 스토커로 내보내서 해야겠어. 그 30년 동안에 좀 가장 미안하셨던 기억이 있으세요? 뭐 우리는 이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요. 예, 저는 싸움을 걸어오면 무조건 도망갑니다. 피하고. 그리고 저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싸우면 안 되죠. 네, 싸움 부딪혀야 싸움이 되는 싸움 거예요. 자체가 안 됩니다. 두 분은 싸우실 때 그 세무 관련된 사모님도 세무 공무원이시라고 하고 두 분 여기도 후보님도 은행업에 세무나 이런 데 관련 두 분이 싸우면 정말 살벌할 것 같아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리고 논리적이고 단어 하나 잘못 나가면 이거 잘못 나가면 뭐 이렇게 그 돈도 막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싸우면 계산이 둘 다 손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센 유머는 아닌데 잔잔한데. 한방들이 계속 날라와요. 이게 얘기하는 중에 잠깐 사모님에게 지금 사실 예비 후보님 다음으로 이 지구상에 같이 걱정해주고 마음 졸이실 분이 사모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짧게 한 말씀 하신다면. 이제 뭐 집사람은 집사람이고 저를 더 많이 걱정해 주는 녀석이 이제 딸이 예,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간 딸이 있어요. 예. 오늘 아침에도 아빠 춥겠다 하고 지금 등 뒤에 핫팩을 2개를 붙여줬어요. 딸들이 역시 손안 닿는 곳에. 먼저 딸한테 네. 또 우리 모든 식구들한테 고맙다. 네. 이런 말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중이병 없는 딸인가 본데요. 요즘 제일 무섭다는. 이제 3학년 올라갑니다. 오늘 반편성 했겠네요. 네, 그래요. 자, 잠깐 그 지금 후보님의 여러 가지 그 인생 살아온 얘기, 그리고 약간 나오긴 했어요. 출마의 변 약간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잠시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후보님이 왜 나오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호수 예비 후보님의 정치 출마의 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 주위에 우리 예비 후보님을 아끼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왜 국민의당으로 갔어? 근데 그 전에 여쭤보고 싶은 건 어찌됐든 2012년 총선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부터 짚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당시 도의 의장이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의장 임기가 2년이던가요? 2년입니다. 2년. 예, 예. 의장 임기를 마치시고 그때 이제 총선에 돌입하신 거죠?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요. 1년 6개월을 의장을 역임하고 예. 6개월 잔여 임기를 남겨놓고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물론 그때 도의원 하셨던 분들 중에 네. 당시 총선에 나오신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기도 하셨지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총선 나가겠다고 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그걸 꼭 물어봐 주시기를 내가 기대했는데요. 거봐, 내가 은근히 잘한다니까. 잘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지방원으로서의 한계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뭐 LH 빼앗긴 문제라든지 또 전라북도 예산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또 전라북도 정치권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 내고 있고 그런데 전라북도 정치인들의 벼슬은 높아가는데 한 일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보시기에. 예. 근데 도의 의장이 보기에도 그게 그렇죠. 보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14개 시군의 모든 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서울에서 뭐 감투 쓰고 있다가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뭐 하겠다고 했다가는 도저히 이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뿌리부터 성장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동안에 이제 국회의원 출신을 배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전에 전례가 없나요? 네, 다른 시군은 참 많이 됐었는데 저희 전라북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출신이 3사람이 전주에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3사람 중에 2사람이 되고 이제 저만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 예. 근데 당시에 그때는 이제 그 최종 2인까지 못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어찌 보면 첫 패배시네요. 그 뒤에. 사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공정한 쌈만 붙였다면 저는 제가 이겼다고 봅니다. 사실 준비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준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준비를 많이 했고요.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약점이라면 지방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 인적 네트워크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요. 그러니까 패인을 좀 분석해 보시니까. 네네. 내가 사실 이제 지방대학 나오고 지방은행 다니고 지방에서만 활동하다 보니까 서울에 인적 네트워크가 없어가지고 그러나 중앙당에서의 어떤 공천 과정은 정말 중앙의 인맥이 없으면 받기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실 참 첫 실패를. 네. 저는 운전면허 시험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지금까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충격이 좀 크셨겠네요. 억울하기도 좀 하셨을 것 같고. 당시에 그 지방 언론 환경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검색을 좀 해보니까 당시에 이렇게 설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여행비 관련해서 네네. 그런 그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사실 이제 뭐 그 문제는 뭐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여행사에서 그동안에 한 7년 정도 선물을 준 명세표가 별건으로 수사중에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공무원하고 지방의원들 100여 명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삼선을 하고 오래 한 사람들 것은 7년치가 다 써 있겠죠. 그래서 설명절, 수상명절에 받은 선물 명세표가 이제 경찰의 계산으로 100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근데 검찰이 보니까 당신들도 선물 안 받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소를 딱 한 명만 했어요. 물론 이제 저는 불기소 처분 받았죠. 근데 기소를 딱 한 명만 했는데 그것도 판사가 선고유예로 해가지고 이런 정도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도 공직자로서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끝난 사건이에요. 다만 이제 그 사건을 봄에 있어서 제가 그 총선 후보이다 보니까 네.
언론으로부터 이제 많은 조명을 받았죠. 그때 인지도를 굉장히 올렸습니다, 제가. 덕분에 인지도를 굉장히 올렸고. 덕분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인지도를 굉장히 올렸고 뭐 지난 일이지만 사실 뭐 잘한 일은 아닙니다. 예, 관례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예, 아무리 관례라 하더라도 뭐 그게 이제 도청을 거래하고 도의회를 거래하는 사람의 선물이라면 거절했어야 옳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그 뭐랄까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명절에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저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받았었으니까요. 다만 이제 오래 한 사람하고 이제 조그만 사람하고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 정도의 차이였기 때문에 다 지난 일이지만 결코 잘한 일은 아니었다. 지금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택배로 선물 받는 거 1절 4절입니다. 바로 돌려보냅니다. 우리 집에 이제 선물 안 받습니다. 그럼 직접 주는 것만 받습니까? 직접 주는 것도 안 받습니다. 먹을 거는 받으십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뭐 이제 그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하고 네. 당시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을 받지 못한 제일 큰 문제는 어찌됐든 저는 시스템 잘못이라고 해요. 뭐냐면 중앙당의 공천 시스템에 뭐냐면 그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줬다면 여론조사를 근거로 했던지 그래야 되는데 여론조사 제가 1등했습니다. 그런데 컷오프라는 미명으로 2명으로 배수 압축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 둘이 됐는지를. 예. 기준이라고는 있긴 하지만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배점을 주기 때문에 아주 그걸 편안하게. 그걸 뭐 제가 어떻게 문제를 삼을 수가 없고 거를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주도의 의장하고 전라북도의 의장하고 둘이가 의장 출신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 출신은 도지사하고 동급인데 너무나 개인 욕심을 위해서 출마한 거 아니냐 해서 둘이를 컷오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감점 요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의장은 단 둘이 붙었습니다. 저는 5명이라고도 붙었으니까 조금 그런다고 하지만 둘이 붙었는데 의장 출신하고 그냥 컷오프를 시켜버렸어요. 그럼 단수 공천이네요. 거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제주도의 의장하고 둘이가 이제 그냥 그 고배를 마셨습니다. 두 분이 나중에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번 부추겼습니다. 이의 신청 한번 해봐라. 부추겼어요? 제주도의 의장이 이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회 문대림 의장하고 전라북도의회 김호서 의장이 컷오프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이제 4년이 지금 이제 이번 총선 준비에 이제 나오셨어요. 4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저는 이제 한 1년 놀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집사람하고 놀러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딱 2달 지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일을 같이 하자, 저 일을 같이 하자, 이걸 했으면 좋겠다, 저걸 했으면 좋겠다. 참 많은 분들이 왔어요. 골프장 사장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골프장 사장이요? 아니면 뭐 정관장 대리점을 하나 했든가. 정관장이 재밌는데요 이거? 아니면 뭐 건설회사를 함께 해보면 어떻겠느냐. 참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나는 좀 놀고 싶습니다. 나도 좀 휴식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공채로 은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단 하루도 놀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러실 것 같아요. 계속 달려왔습니다. 앞만 보고. 접은 적도 없고 놀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놀아야 되겠다. 집사람하고 둘이 1년 동안 신나게 놀 계획을 짰어요. 그랬는데 2달 쉬고 바로 일을 찾았습니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이 오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기 이제 정읍에 있는 파이프 공장에서 이제 파이프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한 1년 거기서 영업을 배워서 부안 농공단지에 있는 조그마한 파이프 공장을 제가 제 돈 좀 합치고 빚 좀 내고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직접 경영을 해서 은행원으로 출발해서 노조위원장, 또 지방원으로 출발해서 지방의 의장, 이제는 이제 건실한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그러시면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정치를 접었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었겠는데요, 주변에서. 사실 이렇게 불공정한 정치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의 정치를 접고 시골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8월 달에 이제 그 존경하는 우리 천정배 국회의원께서 광주에서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간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뭐 그런 의혹, 제 눈빛이 좀 그랬나요? 천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가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듣기로는. 그래서 좀 정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별 매력을 못 느낍니다. 네. 뭐 천정 배우님이 들어도 좋습니다. 뭐 이 방송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이니까요. 예. 우리 천정 배우님은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를 찬성해놓고 뭐 이명박 대통령 되니까 반대한다고 말이야 그 쪼그리고 앉아 있고 나는 그런 정치는 좀 싫습니다. 면전에서 그런 얘기 면전에서요? 하셨어요? 그랬더니 의장님 그건 잘못 알았습니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소신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이 첫 만남에서 한 3시간여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있는 이런 그 양당 구조 체제에서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뉴 DJ 새로운 전사를 찾는데 동참해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천정 배우님하고 저하고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국민회의라는 당을 그렇죠. 창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회의는 제가 이제 전라북도당 위원장을 했는데요. 그렇죠. 국민회의는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1호로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창당을 했습니다. 발기인대회도 제일 먼저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창당을 잘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12월에 이제 갑자기 이제 안철수 대표가 또 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3당이 또 2개가 되면 여러 가지로 경쟁하는 데에서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저희 천명배 대표님하고 이렇게 이제 합당을 해서 제가 이제 국민의당 후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치 치킨 게임을 하는 그런 그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더불어당과 지금 새누리당이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누비면 유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싸우는 겁니다. 제가 명함을 주면서 국민의당의 김호석 후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총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 3선하면서 지역을 잘하는 제가 우리 도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명함을 드리면 김호석 의장님 싸우는 정치 안 하실 거죠가 저한테 가장 가슴에 와닿는 그런 물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고 법안이라면 다른 당에서 낸 법안이나 정책이더라도 찬성해 줄 줄 알고 지원해 줄 줄 아는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내는 정말 국민을 위한 아니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깰 수 있는 것은 바로 3당 출연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지난번 내가 공천에서 이렇게 패한 것처럼 친노 패권이 너무 심하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열린우리당을 가지 않았던 그야말로 원조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정치의 대변환기, 대변혁기가 오지 않으면 나는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사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에서 일정 부분 재미도 봤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재미를 보시면 다시 기웃거리시더라고요. 기웃이라는 표현은 좀 제가 과했고요. 눈을 다시 돌리시더라고요. 그쪽으로. 아니 그러면 국민회의와 그다음에 국민의당 합당할 때는 좀 나름 충격적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전국 정당화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저는 소신과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남 정치의 부활은 또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동안에 대한민국 정당사에서는 늘상 호남이 있었습니다. 네. 호남에 아주 큰 인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당 이름만 호남이고 지지 세력만 호남이지 호남인이 좌지우지하는 당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지금 현재 있는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남 정치를 부활하고 낙후된 호남의 경제를 살리고 또 호남의 젊은 청년들이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을 등지는 이건 좀 막아야 되겠다. 저는 지방 출신으로서 지방은행 출신으로서 지방의원 출신으로서 이것만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터에 이제 국민회의를 만들었는데 국민회의는 지금 말씀하신 얘기와 얘기의 수긍이 좀 가는데 네. 국민의당이 그러면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회의에 동참을 했는데 이게 또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국 정당화가 되지 않으면 참 이게 정치가 힘들겠구나. 그런 상황 하에서 더불어당 같이 패권적 정당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 하에서 그 패권을 싫어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온 분이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합당을 함으로써 이제 3당이 출연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대한민국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을 찾는데 이제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정말 호남 정치 부활 뭐 여기에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거기에는 조금 희석된 면이 고백컨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 국민의당의 이제 그 이른바 전개 과정 최근까지도 보면 타협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야합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제 정치는 뭐 야합 타협이라는 것은 이제 그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불공정하고 차별이 너무 심하고 또 뭐 소득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런 그 풍요롭고 공정하지 못한 세상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나로 묶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인 것이지 이게 야합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지금 건전한 야당이 있었다면 새누리당이 저렇게 개성공단을 막고 평화 불안, 남북관계 불안 또 가계부채가 1200조가 되는 이런 경제 불안을 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야당이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고요. 두 번째는 야당이 얼마든지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야당이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 식기 또 어떤 패권적 자세 때문에 그런 걸 하나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 김종인 더불어당의 비대위원장이 합당과 연대를 제안했어요. 제가 곧바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요. 대선 패배, 총선 패배, 보궐선거 패배, 거기다가 분당까지 초래해놓고 이제 와서 왜 합당이냐? 야당이 하나가 되는 게 딱 하나다. 더불어당이 패당하면 야당이 하나가 된다. 왜? 우리 쪽으로 흡수해라. 아니 흡수가 아니고 거기는 정치를 그만하라죠. 당문을 닫아라. 깨라. 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국민들로부터 수차례 평가와 어떤 당신들 안 낸다라는 매를 맞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고 체질 개선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완전히 문을 닫아야 돼요. 이 정도 되면 다 이긴 대선 졌어요. 다 이긴 총선 졌습니다. 보궐선거 정말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문 내려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 천막이라도 말이야 좀 시작을 하든가 말이야. 그렇죠. 그런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 전혀 없는 이런 당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대안은 바로 국민의당이다. 네. 우리가 저도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엊그제 용룡이 나르샤를 보니까요. 네. 그 정도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치란 무엇이냐? 어떤 놈에게 뺏어서 어떤 놈에게 나눠줄 것이냐? 이것이 정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정치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정치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는 사회적 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모든 가치가 일어나는 것을 권위적 법과 제도와 어떤 틀 안에서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찾아서 약자와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배분을 해야만이 이게 제대로 된 정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가 대한민국 국민 50%가 넘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걸 깰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치밖에 없어요. 이 정치에서 이걸 깨줘야 되는데 이걸 깨기 위해서는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되고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함부로 일을 못합니다. 미국처럼 공화당이 하다가 민주당이 하다가 일본처럼 자민당이 하다가 민주당이 하다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대로 가면 정말로 이번 선거마저도 잘못 치르면 이제는 새누리당의 영구 집권이 가능할 정도의 불안이 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지역에서 지금 국민의당에 합류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열린우리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러니까 예비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를 안고 있었던 분들이 다시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당에 합류하고 계시니까 시각이 일부에서는 그런 그러니까 비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아직 경기는 시작 단계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코 말씀드리는데요. 충분히 걸러지는 개혁 공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대문호를 개방하고 일단은 누구든 개방하고. 와라 오는데 공천에 있어서만큼은 공당의 정강정책과 이념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아야 되고요. 또 도덕성이나 개혁성이나 청렴성이나 또 기여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부합하는 그런 후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새로운 당이 생기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후보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광주에서도 뭐 6분의 국회의원이 오셨는데 그분들도 공천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면 공천까지 과정을 좀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시인한테 무려 25%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김호수 예비 후보님은 신인으로 들어가나요? 저는 아니면 신이 아닙니다. 전혀 정치 경력이 그러니까 뭐 이렇습니다. 시의원이나 도의원 이런 직선 경험이 없는 제가 문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경선 규칙 안에요. 국회의원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는 정치 신이 아닙니다. 출마한 자요? 아니면 네, 당선된 출마한 자? 자. 출마한 자. 출마한 출마한 것까지도. 예. 그래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는 신이 아닙니다. 저는 무려 3번이나 당선됐기 때문에 완전 신이 저는 나는데요. 가점 없습니다. 그러면 공천 얘기하셨으니까 네. 지금 완산 의뢰 국민의당 예비 후보만 5분인가요? 그렇습니다. 5명입니다. 5분이죠. 예, 예. 제가 아는 건 5분인데 예. 공천은 자신하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점도 없으시잖아요, 일단. 그런데 재미난 것이요. 5명 중에 가점 받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밑에 층에 계시는 그 후보 네. 후원의 사무실에 계시는 네. 분. 그래서 저하고는 뭐 별로 이렇게 뭐 경쟁 관계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쟁쟁하세요. 지금 예비 후보님들 보시면.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에. 저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후보가 현역 우리 전주 완산을의 국회의원이나 또 더불어당의 후보에 견주어서 눈꽃만큼도 밀리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밀리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당 안에서의 경선 과정이 이제 시작된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지역에서 다른 당과 또 한바탕 그렇습니다. 전쟁을 치르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물론 나오시는 분들이 다 제가 뭐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이시거든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지역에서 선거를 재선거만도 3번을 치렀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고정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다니던 직장이 있고요. 네. 또 제가 노동운동을 했던 우리 5만여 조합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제 지역구 관리를 나름대로
4년 동안 쉬셨잖아요. 쉬었더라도 10년 넘게 그동안 갈고 닦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선만 붙여준다면 저는 확실히 당선할 수 있다. 당선할 수 있는 누구보다 사실 높다. 4년 전에도 제가 충분히 당선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론조사 1등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언론사에서 공개한 여론조사 1등 했습니다. 그런데 컷오프라는 미명하에 싸움을 시켜주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 불공정 게임만 하지 않으면 저는 이번 선거 반드시 제가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공천 얘기 더 국민의당 공천에서 지금 경선 룰이다 면접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면접이 지금 익산까지는 끝났고요. 전조가 내일이나 모레 정도 볼 것 같습니다. 네. 면접 가면 뭐 물어보나요? 그럼 도대체? 글쎄요, 뭐 저는 노래나 한 곡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노래 잘하세요? 아니 좀 준비해놓은 노래가 있습니다. 예. 그 면접 그 때 백세 인생을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약간 계산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 선거 송이 살짝 노출이 됐네요. 예. 이번에 백세 인생을 많이들 쓰시려고 하는데 거기 놀았어요. 내가 거기 볼 때. 놀았어. 아주 놀았어요. 노래 하나 가지고 아주 놀았어요. 그분은 정말 인생 역전하셨죠. 네. 자 이제 국민의당 관련한 거를 좀 떠나서 네. 우리 예비 후보님이 기어이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로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은 아까도 잠깐 얘기하시기는 했어요. 지역에 있는 도의원으로서의 어떤 한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재량이나 힘의 범위 안에서 지역을 좀 바꿔보고 싶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은 있는데 우리 예비 후보님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딱 두 가지를 꼭 하고 싶어요. 네. 국회에 가면 하나는 저도 지금 아들 둘이 있는데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 일자리. 저는 일자리를 생명이라고 외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비정규직과 또 정말 자영업자가 되고 싶어서 된 분이 아닌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럼요. 이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국회의원이 꼭 되고 싶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제 공약을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내가 꼭 하겠다. 또 하나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아무리 나하고 경쟁하는 당에서 낸 법안이라 하더라도 그 법안이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면 저는 기꺼이 찬성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을 다음번에 공천을 당에서 당론에 위배된 자라고 그래서 해당의 이런 자라고 그래서 공천 안 줘도 좋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천 한 번 더 받고 또 아니면 당을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는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국민을 위해서라면 당의 의견과는 다르더라도 싸울 의지도 있으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저는 절대로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당론이라 하더라도 이게 국민을 위한 거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 길로 갈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일자리 부분은 그러면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 제가 이제 예비 후보님들을 만나 뵙다 보니까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자기의 어떤 그 후보님의 인생관이 좀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그 흔히 말하는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하시는 대표적인 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 기업으로 만들어서 일자리를 내는 시대는 지났다. 다른 방식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예비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지금 저도 이제 은행에 다니면서 또 의정 활동을 하면서 외국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선진국은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있고요. 그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을 때만이 그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 전라북도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농업만 하더라도 지금 이대로 방치하고 어르신들만 농사를 짓는다는 개념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도시농업이 가능하고요. 당장에 대한방직짜리 여기에다가 한 60층짜리 식물공장만 짓더라도 3천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60층짜리요? 60층이요? 6층 아니고요? 60층짜리
식물 공장. 식물 공장을 짓게 된다면 농사 짓는 공장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태양열로 해가지고 지열로 해가지고 네. 풍력으로 해가지고 진다면 완전히 무공해로만 식물을 또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네. 인증을 해가지고 요걸 도내나 수도권에 있는 백화점에 판다면 네. 3천여 개 일자리는 그냥 나옵니다. 왜? 지금 삼락 농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에서 네. 뭐 좀 비슷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농촌의 환경들을 좀 바꾸면서 일자리도 뭐 넣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게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해가지고는 60 그렇게 잖아요. 해가지고는 한계가 네. 있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고 네. 피부가 닿는 저도 이제 많이 읽어봤습니다. 네. 피부가 닿지는 않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 근대적인 방식으로 기업 유치하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업은 자기들이 이익이 나지 않으면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 게 기업입니다. 그렇죠. 되지 않는 기업을 왜 자꾸 유치하려고 합니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마든지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 예컨대 지금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그런 빌딩을 진다면 얼마든지 국가 예산 따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또 농업을 번창시킬 수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조기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네. 그분들 일자리 만들어집니다.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을 찾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하던 대로만 가려고 그래요. 저도 뭐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공무원들의 한계는 바로 변화를 싫어하는 데 있거든요. 일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안 턴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요것만 깨진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참 가능성이 많다. 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아, 봅니다. 60층 획기적이네. 농사 빌딩은 좋은데요. 식물 공장입니다. 식물 공장.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역으로 되짚으면 그동안에 이 지역의 그 국회의원 활동하시는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점수를 안 주실 것 같으네요. 글쎄요, 뭐 그들 나름대로는 어떤 잘한 일을 부분이 했는지는 있겠지만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보면 저는 잘한 분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에서 저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제 발로 찾아갑니다. 가서 계장님 만나고 과장님 만나고 국장님 만나고 부지사 만나고 지사 만납니다. 가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정말 땀 흘려 설명합니다. 반드시 반영됩니다. 그런데 괜히 자료나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괜히 보좌관이나 보내가지고 건드리고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일 자체가 안 돼요. 저는 제가 그 상임위원장 되고 의장할 때도 저는 14개 시군 다 돌았거든요. 본인이 뛰어가가지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열정 그리고 준비를 가지고 한다면 새누리당 정부라도 저는 예산 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열정과 준비만 있으면 누구라도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냥 스펙 좋고 그냥 뭐 인맥이 있어 보인다고 그래서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지역 발전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럼 완산을을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국가를 뭐 감시하고 또 거시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어찌됐든 지역에 대한 현안 문제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완산을의 가장 좀 큰 문제라고 하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지. 지금 여기가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그로 인한 폐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신시가지 특히. 네. 이제 사무실이 지금 신시가지 있잖아요. 제 선거구는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혁신도시, 아직 지금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그렇죠. 있고요. 또 하나는 신시가지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손대기 어렵고 네.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건 뭐 단숨에 해결이 도저히 안 됩니다. 이제 와서 자꾸 다 만들어진 데에다가 새로운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길을 넓혀야 되고 정말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또 혁신도시 쪽은 땅끝만 잔뜩 올리고 부동산끝만 잔뜩 올리고 지금 완전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그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양분되죠. 예, 그래서 완사되기만 해도. 지금 제가 이제 사실은 혁신도시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수원에 3차례 갔었어요. 현역 도의원 때. 전라북도로 오십시오. 전라북도로 오십시오. 다행히도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거기는 뭐 때문에 오라고 그랬냐. 지방행정연수원의 장기교육원분들의 하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경제가 많이 살아나요. 예, 그 상권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방행정연수원은 들어와 있는데 도시는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그 여수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명함을 들다 만났어요. 아니 연수를 받고 있는데 택시가 안 와서 나와가지고 밥을 먹고 싶어도 밥을 먹을 데가 없고 소주 한잔 먹고 싶어도 먹을 데가 없고 또 차를 가지고 온 사람도 여기서 대리운전 시키면 완전히 시의 요금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명함 뒤를 보니까 도의원을 3선이 나오시고 지방의 의장까지 하셨는데 여기 지역구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전혀 지금 행정에서 이거 신경을 쓰지를 않고 있어요. 이거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서부신시까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너무나 원룸이 많고 또 그분들이 뭐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녁이 지나고 아침에 가면 온통 쓰레기통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는 어찌됐든 상권 자체를 블랙홀처럼 싹 빨아들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도심은 완전히 공동화를 만드는 주범 중에 주범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예컨대 구도심에다가는 뭐 과거에도 노미널하게 했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상인이나 아니면 소비자가 몰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분들한테 모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그 자영업자들대로 높은 임대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고통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지는 별로 안 나면서도 그렇죠. 환경은 많이 어지럽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현재 낳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 제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지금 이거 포함해서 준비가 제대로 돼 있다고 몇 번 강조를 하셨어요. 저희하고 방송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못하셨던 얘기 중에 이 준비에 대한 거 예비 후보님이 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습니다. 하는 얘기 못하신 얘기 있다면 좀 듣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제 제 예비 후보 홍보물이 이제 약 8천여 세대 배부가 됩니다. 거기에 1차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후보 때 제가 그 식물 공장을 비롯한 5가지 큰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게 발표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발표할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청취자들께 그걸 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보라고. 직접 확인하시는 걸로. 네, 오늘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준비는 돼 있는 거죠. 다만 준비는 확실하게 돼 있고요. 네. 또 저는 실천하지 못하는 공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규칙에 맞게 소요 예산까지 다 계획을 짜서 이렇게 준비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산까지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 국민의당 공천은 언제 나오나요? 저희는 3월 18일 이전에 공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바쁘실 때네요, 근데. 그러게요. 저를 좀 선거 너무 열심히 뛴다고 또 방해하러 오신 듯한데. 사실 타이밍상으로 보면요, 아주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럼요. 네, 바로 직전에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국민의당 뭐 좀 여담처럼 좀 가볍게 국민의당 다른 예비 후보들에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당입니다. 그래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는 당이 됐으면 좋겠다. 절대로 국민들이 싫어하는 국회 내에서의 싸움 해서는 안 되고요. 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 균형 발전 꼭 이루어야 된다.
일방적으로 수도권과 또 TK, PK 지역만 잘 사는 이런 불균형의 세상은 우리가 좀 고쳐줘야 된다. 특히 어떤 그 예산에 있어서의 편중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개선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고요. 국민의당 후보로 20대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님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협조해 주시라 믿고요. 협조를 않는 분이 있다면 저는 발로 뛰어가서 끝까지 설득해서 제가 이루겠습니다. 예. 조금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될 거니까 좀 같이 좀 도와줘 지금 이런 이게 오늘 1시간쯤 얘기 나누면서 드는 느낌은 조곤조곤하게 깔때기를 잘 대시는 정확하게 그래서 딱히 뭐라고 이렇게 반발이 안 되는 저기 초보자들은 주사바를 혈관을 잘 못 찾아요. 단박에 그냥 딱 꽂을 때다 꽂으시니까. 그러니까 자 혹시 더 농약사 하실 얘기? 아니 없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발언을 좀 듣겠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신동, 삼천동, 효자동 유권자 여러분, 국민의당 기호 3번 김호서 후보입니다. 저는 그동안 삼선의 도의원 경험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수장을 역임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타당 또 자당 어느 후보보다도 전라북도민의 아픔과 또 힘든 과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설 때가 됐습니다. 전라북도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정말 공정하고 풍요로운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김호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4년 동안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후보 김호서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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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